어서 오세요. 자료는 먼저 이메일로 받아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킹 시점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아직 통제나 신고를 안 하셨죠? 오늘 오전에야 회사 내부에서 상황이 정리되어서요. 사실 해킹 사실을 발견한 건 지난달 말인데요. 오대리,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게요. 이거 해킹 흔적 같은데? 이런, 진짜 해킹 맞네요. 우리 고객들 개인정보 가져간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떡하죠? 괜찮아. 우린 개인정보들 완전히 암호화해서 갖고 있잖아. 아, 가져가도 쓸 방법이 없네요. 휴, 다행이다. 부장님껜 내가 보고할 건데 신고할 필요는 없겠어. 네, 다행이에요. 그런데 해커들이 우리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해킹을 했더라고요. 네, 다른 회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거기 해킹 명단에 우리 회사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회원들이 집단 소송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저희도 법적으로 방어는 해야 하니까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있어서 유출되더라도 전혀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도 미리 방어책을 마련해야지. 변호사님, 뭔가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개인정보 암호화를 하셨다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는 한 것이니까 일단 한숨은 돌리겠군요. 그런데 암호화가 개인정보 식별화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인지 좀 더 확인해야 하고요. 또 이용자 통지와 계보의 신고는 즉시 했어야 하는데 사실 벌금보다 무서운 게 과징금이라서요. 네? 과징금이 더 무섭다고요? (2016년) 전자상거래업체 A사는 해킹을 당해 2,500만 명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보안조치 미비 등의 사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보안조치 미비 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에 불과하지만 당시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4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에는 과징금으로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액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했던 것이죠. 전자상거래 업체 A사는 이 과징금 처분이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아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이 사건과 유사한 우영우 변호사의 동생이 천재 해커로 등장했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라온이라는 인터넷 홈쇼핑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3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한바다에서는 그 처분에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죠. 드라마에서도 보안조치 미비로 해킹을 당했고 전국민 80%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방통위 측 변호사와 한바다의 최수연 변호사가 법리 논쟁으로 한판 승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고 있죠. 드라마에서 사실 그 이전에는 과징금도 1억 원 이하였고 관련 법 조문 내용도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라고 해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그 즈음에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과징금도 위반 행위 관련돼서 매출액의 3%로 급격히 높아졌고 법조문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미조치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없어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이렇게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개정이 이루어진 건 2015년이었고요. 전자상거래 업체 A사 사건은 2018년이기 때문에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 전자상거래 업체 A사는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2020년 2월 4일 법 개정 때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삭제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돼서 현재는 방통위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여전히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행법 하에서도 여전히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인과관계가 없어도 전자상거래 업체 A사는 패소하게 되죠. 이렇게 벌금보다 더 무서운 과징금을 피하려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개인정보의 암호화인 것입니다. 그 외에 안전성 확보 조치로 접근 권한의 관리, 접근 차단, 악성 프로그램 방지 등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만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어도 과징금을 받게 되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거죠. 즉, 안전성 확보 조치를 했다면 거액의 과징금을 받게 되지도 않고 형사처벌 대상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찾는다고 하면 그 예금을 찾을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수단이 통장과 신분증입니다. 은행 창구의 직원들은 창구 앞에 나타난 본인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하고 통장 명의의 주인이 지금 나타난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면으로 은행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권리자로 행사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증 절차는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 포함되고요. 이렇게 개인정보는 온라인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신분증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화제성을 몰고 다니는 아티스트 중에 데미안 허스트라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를 미술로 형상화하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 아티스트인데요. 천년이라는 주제로 진짜 소의 머리를 잘라서 작품 한가운데 놓고 파리가 윙윙거리다가 전깃불에 부딪혀서 죽는 모습을 전시한다던가 상어를 거대한 수족관에 포르말데히드로 처리해서 넣어 놓는다던가 하는 좀 엽기적인 작품들로 명성을 쌓아오고 있죠. 이들 작품의 가격이 한화로 수백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죠. 이분이 최근에 또 한 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지난 10월 11일 영국 런던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에서 대체 불가능 토큰, 즉 NFT라고 하죠. NFT로 팔린 사진의 작품 원본 4,800점을 태워버렸어요. 데미안 허스트는 화폐라는 제목의 색색 땡땡이가 그려진 작품들을 2016년부터 제작했고 이 작품들의 NFT를 제작한 뒤에 구매자에게 NFT와 종이 원본 중 하나만 선택하게 했는데 4,851명이 NFT를 선택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NFT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유는 데미안 허스트 작품이니까요. 만일 샤갈이나 모네 작품이었다면 당연히 종이 원본을 선택했을 거예요. 실제로 걸어놓고 보는 행복감이 더 클 테니까요. 아시다시피 NFT는 미술품이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간 형태인데요. 삶과 죽음의 철학자인 데미안 허스트가
자신의 작품이 온라인 세상에서 온전히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세상의 작품을 소멸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온라인 세상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삶의 터전을 넓혀가고 또 더러는 아예 중심을 서서히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시켜주고 신분증이 될 수도 있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게 바로 개인정보죠.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갖는 관리에 대한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